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났는데요. 먼저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유튜브 댓글 그리고 밴드 그 다음 인스타 회사 게시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합격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저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합격하셨다. 그리고 육아맘, 특히 올해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합격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동차 합격. 초시동차, 생동차로 합격하신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해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이번에 드디어 시험을 끝냈다. 장수행분들. 그리고 이번에 제 수강생 중에 민법 만점 맞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에 안 되신 분들 있죠? 이게 그냥 시험에 안 된 것 뿐이지 여러분이 합격을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고 아마 합격하시면 합격의 기쁨이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회 시험 총평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5회 시험은 시간 조절이 관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론 낙원 민법이 1교시죠. 그래서 학교론을 보통 먼저 풀거든요. 근데 학교론 문제를 푸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신 분들은 아마 민법 문제 푸는데 시간이 모자랐을 겁니다. 특히 끝부분 민사특별법 문제 푸는데 거의 찍거나 허둥허둥 되다가 실수를 아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다 풀어내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민법은 판례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죠. 무려 33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판례대로 기억하지 않으면 좋은 득점을 하기 어렵죠. 판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올해 사례 문제가 16문제나 출제됐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갑, 을, 병 이렇게 바꿔서 내면 일단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조문과 이론 내용을 지문에 대입해서 결론을 낼 때까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수가 많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 문제가 16문제나 출제가 됐으니까 이 비중이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박스 문제가 11문제인데요. 박스 문제가 보기가 대부분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모르면 답을 못 고르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용을 뿌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를 알아도 내용을 확실하게 그리고 판례대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만 박스 문제, 사례 문제까지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출제 경향이 36회에도 반복이 될 거니까 다시 공부하시게 되는 분들은 판례와 사례, 박스 문제를 잘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5회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제가 하나씩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번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찾는 문제인데요. 1번 지문만 조심하시면 되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이건 무효인 건 맞는데 이건 효력법규를 위반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라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5번 세금을 포탈할 목적, 이런 걸 목적으로 편법을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리고 4번입니다. 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정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건 그냥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42번 문제 가볼까요? 여기는 갑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을은 다시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판 경우입니다. 갑은 표의자, 을은 상대방, 병은 제3자인 경우예요. 틀린 걸 찾는 문제죠. 1번 갑,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108조 통, 정, 무, 선이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인데요. 통정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얼마든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랬죠. 2번도 5. 3번 갑시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때 제3자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모임은 족하고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피를 토하도록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따라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그리고 4번은 꼭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따라서 병은 선인 것으로 추정되니까 무효 주장하는 사람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옳은 질문인 거죠. 그러면 5번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답으로 짚고 빨리빨리 넘어가야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해진 시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해설이니까 다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5번 갑시다. 자, 악의 병이 선의의 저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다. 병이 정이라는 사람에게 목적을 되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제3자, 정은 전득자라고 말하죠. 이때 전득자도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악이었다고 하더라도 전득자가 선이면 이 사람도 선의의 제3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해야 되는데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5번이고요. 36개 시험에도 반드시 다시 나올 내용입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43번 문제 갈까요? 착오 내용인데요. 착오에 관한 조문은 109조죠. 내, 중, 착, 중, 무, 선이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그리고 중, 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기억은 5. 니은은 필살기하고 동의에서 엄청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먼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원칙으로 취소할 수가 없죠.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려고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다가 경미한 과실로 줄어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죠. 디귿번에 갑시다. 이것도 문제로 많이 다뤄드렸던 내용이죠. 필살기에서 다뤄드렸던 문제 거의 대부분 다 지문에 다 있죠.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지번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Y토지로 잘못 표시하고 말았다. 이게 어떤 원칙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관한 내용인 거죠. 즉 잘못된 표시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Y토지로 잘못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혹한 것대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결국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니까 착오 자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골라야 될까요? 기억, 니은 3번 정답으로 골라야 되겠죠? 44번 갑시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10조죠? 사, 강, 취선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억,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걸 분양 계약자에게 말하지 않은 건 당연히 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니은말에 갑시다. 시가 묵비죠. 시가를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시가를 묵비한 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볼까요?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 맞아요. 그러니까 즉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의 대리는 11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 상대방에게 다 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디귿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감호 형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5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야 되겠네요. 정답은 3번. 45번 갑시다. 의인사 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볼까요? 취소는 주장 기간에 제한이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니은말에 가볼까요? 강박에 의한 의인사 표시를 한 자는 강박 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인을 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 돼야 되죠. 근데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 예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미성년인 상태에서 충분히 취소할 수 있죠. 강박도 똑같습니다. 강박을 벗어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디귿번 갈까요? 얘는 문장이 길게 되어 있지만 포인트를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일단 이 내용이 중요하죠. 취소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직접 상대방. 당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3자에게 목숨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소는 그 직접 상대방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3자에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답으로 골라야 될까요? 2번, 니은 하나 골라야 되겠죠? 46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의 을에 대한 의인사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이 표의자, 을이 상대방이 되겠네요. 1번은 갑이 의인사 표시를 발신하고 난 다음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갑의 의인사 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죠. 2번 가봅시다. 을이 의인사 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의인사 표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의인사 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표의자는 의인사 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갑은 원칙적으로 의인사 표시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겠네요. 2번은 X. 자, 3번 가보실까요? 3번은 도달의 뜻입니다. 도달이라는 건 언제든지 의인사 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마련만 되면 도달이 되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3번도 X. 4번 가볼까요? 키워드가 뭐죠? 등기 우편이죠. 등기 우편의 방법으로 보냈는데 반송된 적이 없다면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4번도 X. 5번 가볼까요? 5번은 상대방 쪽에서 의인사 표시를 일부러 안 받는 겁니다. 이걸 고의의 수령 거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도달로 볼 수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갑이 을에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을이 자기가 마치 대리인 것처럼 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무권 대리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무권 대리 행위 효력은 유동적 부여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권리 2개, 상대방의 권리 3개를 먼저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죠. 본인의 권리 2가지가 뭐죠?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권리 3가지가 최고권, 철회권, 135조, 책임 주장권 이렇게 존재합니다. 먼저 1번 볼까요? 본인이 추인했어요. 추인하면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계약이 소급해서 유효하게 되죠. 근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X. 그 다음 2번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추인의 상대방은 다 된다. 이게 결론이죠. 무권 대리인도 되고 상대방도 되고 상대방의 승계인 다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추인할 수가 있죠. 2번 X. 3번은 철회인데요. 철회 뭐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가
선철이죠. 선의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았던 상대방 그랬으니까 악이죠. 악인 사람은 철회할 수가 없겠죠. 4번 갑시다.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할래 말래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우리가 매일 외웠던 암기 코드죠. 무, 발, 거. 무건대리의 경우에는 발신주를 취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4번 X죠. 5번 질문 가볼까요? 이건 묵시적 추인에 관한 내용인데 그냥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기간 방치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묵시적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추인이 되려면 특히 묵시적 추인이 되려면 일정한 행위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5번 질문에서는 본인이 행위를 하였다라는 말이 없죠.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문제 가볼까요? 갑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랬네요. 갑이 을에게 토지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을은 대리인 중에서 어떤 대리인이 될까요?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볼까요? 을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틀렸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죠. 언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한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은 X. 니은 갈까요?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매각에 관한 대리권 안에 네 맘대로 계약을 해제해도 좋다. 이런 권한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따라서 니은번은 O. 디귿번 갑시다. 여기는 길게 되어 있는데 뭐가 키워드일까요? 위임장을 제시하고 이게 포인트죠.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병에게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갑에게 효력이 미쳐야 됩니다. 디귿 X. 따라서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뭘 답으로 골라야 될까요? 2번 골라야 되겠죠? 자, 그리고 49번 갑시다. 이것도 법정 추인에 관한 문제인데 동형 모의고사 문제 정리하면서 이거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법정 추인 문제 만들어 드렸는데 바로 출제가 됐네요. 문제는 쉬웠어요. 법정 추인 사유가 6가지 있죠? 전, 이, 경, 담, 양, 강이죠. 설마 암기 코드 앞자모 외우고 뒤에 걸 모르는 건 아니었겠죠? 전,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 이행 청구, 경, 경계, 담, 담보 제공, 양, 양도, 강, 강제 집행입니다. 이 중에 이행 청구하고 양도는 제가 노란색으로 만들어 뒀죠. 이건 뭘 설명하는 내용일까요?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만 법정 추인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 골라야 될까요? 1번 혼동이죠. 혼동. 혼동은 물권 소멸 원인이지 법정 추인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49번도 매우 쉬운 문제였으니까 이런 거 단순 암기 코드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50번 가봅시다.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관은 부수에서 붙인 약관의 준말입니다. 법률행위를 하면서 당사자가 부수에서 붙인 약관을 부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조건과 기한이 대표적이에요. 먼저 1번 가봅시다.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그랬네요. 이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조건을 붙일 마음이 있었다. 이게 조건 의사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 의사는 이 사람 마음속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외부에서 알기 어렵죠. 따라서 조건 의사가 외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동기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따라서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맞죠? 2번. 이것도 제 기억에 동형 3의 1번 문제로 제가 다뤄드렸던 내용인데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2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채권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가볼까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 대표적으로 혼인의 경우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죠. 따라서 3번은 O. 4번 갑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맞네요. 따라서 4번도 O. 5번 갑시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일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 사실이 발생했어요. 그럼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거죠. 그런데 그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당연히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민법 총칙은 이렇게 10개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어야 답을 빨리빨리 골라내는 문제들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왕 공부를 하실 때 판례의 결론을 뿌옇게 하시면 이렇게 답 고르는 데 힘들어요.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답을 고르게 되는 겁니다. 물권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정정사항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강 48번 문제인데요. 해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오늘 36회 시험 대비해서 설명회가 있었어요. 근데 설명회가 밤 10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동체 합격의 비결은 어떤지, 올해는 반드시 끝내고 싶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질문을 많이 하셨고 끝까지 차근차근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36회 시험 대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걱정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끝까지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서 어려운 내용까지 다 쉽고 재밌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물권 법정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185조 조문 알면 되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물권 창설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법률하고 관습법이죠. 따라서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죠. 1번은 X. 2번 갑시다. 저당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법정 저당권 제도가 있죠. 어디에 있죠? 임대차에 있죠. 특히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토지를 빌려주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할 수 있죠. 그러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정 저당권이에요.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2번은 X. 3번 갑시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느냐? 이건 안 되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이건 등기법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합니다. 즉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맞으면 바로 등기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까지 심사할 권한이 등기관에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등기된 권리가 없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의 등기명인에게 등기된 권리가 있다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번 갑시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건 맞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은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되지만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갈까요?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원래 한 개의 물건에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 실제 거래의 필요성이 있고
공시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가 있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인데요.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 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봐라. 등기 필요 없는 거 찾는 겁니다. 기업 매매는 법률행위죠. 매매, 증여, 교환은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니까 186조에 따라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죠. 미음번에 갑시다. 건물 신축이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등기 필요 없죠. 디귿번 점유, 시효 취득. 시효 취득, 취득시효 같은 말입니다. 점유 취득시효가 245조 1항이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리을번 갑시다. 공유물의 현물 분할 판결. 이건 형성 판결이죠. 공유물 분할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그냥 판결만 확정이 되면 되고 등기까지는 필요 없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걸 찾는 거니까 니은하고 리을 3번을 답으로 골라야 되겠네요. 53번 문제 갑시다. 점유 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점유권도 물권이고 물권에 대한 침해가 생기면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점유 보호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일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거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유와 점유가 전혀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일로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은 O 맞고요. 2번 가볼까요?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물권적 청구권의 요건을 알면 되죠.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물권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염려라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고의 과실은 필요 없죠. 따라서 과실이 없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번 5조. 3번 갑시다. 3번은 키워드가 사기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나오는 제도예요. 근데 사기는 속기는 했지만 자기가 순순히 물건을 건네주는 겁니다. 이건 침탈이 아니에요. 침탈은 항상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물건을 가져갈 때 침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기는 침탈이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공사로 내서 점유에 방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맞죠. 근데 공사가 완성이 됐어요. 완성된 건물을 때려부시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맞죠? 이때는 뭘 해야 될까요? 공사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도 5번 갑시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갑이 자전거 점유자인데 을이 자전거를 확 훔쳐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겁니다. 갑이 자전거 점유자고 을이 훔쳤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또 훔쳐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 누구죠?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자인 거죠. 그러면 현재 방해 상태를 지배한 사람은 병이죠. 따라서 점유를 뺏긴 을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자, 정답은 5번 골라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54번인데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고, 매도, 인도 포인트입니다. 을은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가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팔고 을은 또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과 을은 모두 대금 점유를 수령하였고, 그 다음 포인트죠. 갑, 을,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거 제가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최신 판례에 이거 중간 생략 등기 반드시 한번 정리해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시험 직전에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미등기 매수인 판례 내용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죠. 먼저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리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인도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 사이에 중간생략 등에 관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합의를 기초로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점유자에게 청구를 하는 거죠?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인도받은 사람이니까 을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죠. 또 병이란 사람도 을과 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인도받은 거니까 병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2번 갈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을과 병은 각각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갑은 을에게도 병에게도 각각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쉽게 골랐죠? 3번 갑시다. 문제를 보면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뭘 했죠?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으니까 합의를 기초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3번은 X. 4번을 답으로 찍으신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직접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대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합의가 있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는 또 직접도 되지만 대위도 가능해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위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걸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대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위라는 걸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5번 갑시다. 을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 인도받은 후 10년이 지났다. 인도가 포인트죠.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 판례 생각나야 되죠. 부동산의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따라서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자, 55번 문제 갑시다.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1번은 보존행위인데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1번은 O. 2번 갑시다. 2번은 공유물의 사용수익인데요. 항상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하는 겁니다. 2번 맞고 3번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근데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건 맞죠? 4번 가봅시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취득시효 중단 조치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너 나랑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공유하는 땅을 쓰고 있는 거니까 더 이상 땅 쓰지 마라. 이렇게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인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건 공유물의 보존행위입니다. 그리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따라서 단독으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4번. 그리고 5번 갑시다.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액 청구를 하는 건 안 되고 항상 자기 지분 범위 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이죠. 올해 공유에 관한 문제 하나 더 나왔어요. 56번. 특히 공유물 분할에 관한 내용을 문제에서 물어봤는데요. 공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유물을 쪼갤 수 있죠. 대신 쪼개는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서 쪼개는 게 원칙입니다. 즉 협의 분할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 소송을 해야 되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재판 분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재판 분할은 하나 특징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재판이니까 판사가 일도 양면식으로 팍팍 쪼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판 분할은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억을 이해할 수 있죠. 재판상 분할에서 다
분할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 현물 분할해서 떼줄 수도 있고, 또 분할을 원치 않는 사람 계속 공유 관계로 남겨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 분할은 각 공유자의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점 기억이 됩니다. 니은말 해볼까요? 토지의 협의 분할, 협의가 포인트입니다. 협의 분할이니까 협의는 의사 표시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가 되겠네요. 몇 조가 적용될까요? 186조죠. 따라서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접수한 때 소급해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니은문은 정확하게 맞죠. 그리고 디귿은 공유물을 분할했어요. 그럼 이건 서로 지분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이 있다, 담보 책임이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은 리1번입니다. 36개 시험 대비에서도 공유물 분할이 나면 리1번 내용을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문제 옆에 가시면 제가 협의 분할 다음에 재판 분할을 써놨죠. 그러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협의가 일단 이루어졌어요. 그럼 재판 분할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리1번입니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자를 상대로 지분 이전등기 청구를 하면 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재판 분할로 간다는 점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리1번도 맞는 내용이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다 골라야 되겠네요.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7번 문제 갑시다. 갑소유 토지의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거 1년 내내 물권적 청구권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 확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그 다음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사람은 을, 현재 건물에 들어 살고 있는 사람은 병. 자, 그 밑에 갑은 누구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야 될까요? 병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철거 청구는 반드시 건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철거 청구를 해줘야 돼요. 병은 임차인에 불과한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 처분 권한이 없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읽을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1번 질문 잘 읽어야 됩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잘 보시면 갑은 을에게 무슨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시키려면 그 건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모아놓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보내고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건물에 들어가 살고 있는 병을 내보낼 권리가 갑에게 인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퇴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1번. 3번 갑시다.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액반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당연히 건물 철거 청구,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땅 무단으로 쓴 거니까 땅 사용의 대가, 부당액반한 청구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4번 갑시다. 만약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건 안 됩니다. 퇴거 청구가 되려면 건물 소유자가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고 하더라도 을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갑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에게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되고 뭐만 할 수 있을까요? 철거 청구만 할 수 있죠. 따라서 퇴거 청구할 수 없다는 건 맞죠? 5번,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으로 건물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 을은 병이 불법 점유자니까 당연히 을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례가 계속 시험에 출제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36개 대입해서도 반드시 연습을 꼭 다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58번 분묘기지권 내용인데요. 이 문제는 제가 최신 판례 5번째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이번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됐죠. 특히 지류에 관한 내용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기억번 해봅시다. 분묘기지권의 경우에는 그냥 분묘 자체가 공시 방법에 기능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로 등기까지는 필요가 없죠. 기억은 X. 니은번 해볼까요? 이게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승낙형이라는 건데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얻어 분묘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취득할 수 있죠. 이때 지르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 그리고 효력 범위는 분묘기지를 새로 산 사람,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되죠.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별도로 등기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약정을 맺었다면 그 지료에 관한 약정은 당연히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되는 겁니다. 니은볼은 X. 디귿번 해봅시다. 이게 두 번째 성립 유형인 양도형이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분묘를 이장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을 때 분묘지권 취득하죠. 이때 지료 내는 거죠. 언제부터 지료를 내는 거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디귿은 맞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인데 이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분묘 주변에 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죠. 이때는 언제부터 지료 내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 청구를 한 날부터 지료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건 찾는 거니까 디귿 하나 골라야 되겠네요. 정답 2번. 다음 문제 갈까요? 59번은 지역권 문제인데요.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죠. 이때 서비스를 받는 자기 땅은 요역지라고 하고 서비스를 주는 타인의 토지는 승역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이거 맞죠? 그러니까 지역권만 뚝 떼서 양도를 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2번 지문 읽어볼까요?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일단 지역권이 취득시효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근데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과 함께 따라가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은 지역권은 되도록 존치시키는 게 민법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끝에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없고요. 5번은 지역권의 취득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다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6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읽어볼까요? 전세금에 반하는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고 전세권자는 쓰고 있던 목적물을 인도를 해줘야 되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줘야 되죠.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 한 가지하고 전세권자의 의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일까요? 동시이행관계인 거죠. 근데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1번 골라야 됩니다. 2번 가겠습니다. 2번 전세권자의 경우에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 이게 필요비죠. 근데 전세권자의 경우에는 필요비 상환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2번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전전세 할 수 있죠. 대신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는 겁니다. 즉 전전세 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겁니다. 따라서 책임 부담한다는 내용은 맞는 내용이에요.
4번은 제305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갑이 토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럼 제3자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죠. 따라서 4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5번 갈까요?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건물 전세권자가 계속 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따라서 전세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결론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릴 것은 유치권은 늘 기본이 시계사례죠. 갑이 시계 소유자인데 시계가 고장나서 을에게 시계 수리를 맡긴 겁니다. 을은 시계를 수리해줬고 수리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할 수 있죠. 근데 유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1번 권리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 1번 질문을 읽어보고 뭐가 생각이 나야 되죠? 복권매사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4가지 엄청 중요하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채권, 사람의 배신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4가지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없어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2번 가겠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즉 유치권의 행사는 행사고 이거하고 상관없이 수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냥 진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갑시다. 다른 사람의 건물을 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사대금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이때는 공사대금 받기 위한 유치권은 그냥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이게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4번 갑시다. 4번은 길게 되어 있는데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죠. 유치권자 경매권 있어요. 근데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죠. 그런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질문은 포인트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성립하는 게 유치권이에요. 근데 건물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직 법적으로 건물, 물건이 아닌 겁니다. 이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그냥 채권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6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건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이죠. 성립 요건이 4가지인데 생각나세요? 첫 번째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줘서 건물의 철거를 막자. 이게 이 제도의 취지예요. 기억반에 갑시다. 여기는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가설 건축물이고 일시 사용을 위한 경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을 철거할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5. 미음문에 갑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했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 인정돼야 되죠. 그런데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 이것은 건물이 없는 토지가 포인트예요. 다른 건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건물이 없는 토지니까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면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옳은 건 기억하고 디귿 4번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63번은 계산 문제인데요. 그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는 계산 문제를 바로 푸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을 많이 쓰게 되고
다른 쉬운 문제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계산 문제는 문제를 다 풀고 마킹까지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때 푸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지금은 해설이니까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저당권을 취득했는데요. 연이율이 5%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시면 2억 원의 후손의 저당권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여기까지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을이 채무자고 갑은 1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1번 저당권자인 겁니다. 그리고 병은 2억 원의 돈을 빌려주고 2번 저당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날짜 계산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갑은 2020년 1월 1일에 1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리고 변제기 돈을 갚아야 될 이행기가 1년 뒤죠. 2020년 12월 31일에 돈을 갚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을은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어요. 쭉 지급한 적이 없다가 2023년 7월 1일에 갑이 경매를 청구했고 2023년 12월 31일에 배당금 3억 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이 변제받은 금액이 얼마이냐 이거죠. 그러면 먼저 피담보채권의 범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한 360조 조문 생각나셔야 되죠. 먼저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건 총 5가지입니다. 원본, 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인데요. 먼저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변제기는 1년, 그리고 1억 원에 연 5%니까 이자는 500만 원인 겁니다. 그리고 지연이자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지연이자가 총 3년치인 거죠. 근데 지연이자는 다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면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지연이자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본, 원금 1억 원, 이자 500만 원, 그리고 지연이자 500만 원 다 더해서 1억 1000만 원이 변제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4번에 갑시다. 근저당 내용은 쉽죠.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 불특정 채권을 채권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제도가 근저당입니다. 기업 제3자도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다 바꿀 수 있어요. 채무자도 변경할 수 있고 채무의 범위도 다 바꿀 수 있어요. 니은번은 5. D급번에 갑시다. 채권 최고액에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채권 최고액에 원본, 이자, 위약금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옳은 건 찾는 거니까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3번을 고르셔야 되겠네요. 물권법이 판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합격서를 통해서 판례 결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고 최신 판례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에서 최신 판례 중요한 거 정리해서 영상 만들어서 해설도 해드리고 문제도 계속 풀어드리니까 짬시간 통해서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65번 문제부터는 계약법 내용인데요. 올해 계약법은 비교적 임대차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먼저 65번 문제부터 볼까요?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가 올해 문제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였죠. 얘를 풀 때 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게 전형계약의 종류 15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죠. 증여, 매매, 교환, 그리고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대차계약 3가지가 있죠.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그리고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3개 있습니다. 고용, 도급, 여행, 그리고 현상광고, 위임, 임치, 그리고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전형계약의 종류가 총 15가지다.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번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틀렸죠? 매매계약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니까 낙성계약이죠. 2번 도급계약은 편무계약이다. 틀렸죠?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
결론성이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교환계약은 무상계약이다. 틀렸죠? 교환계약은 서로서로 출연하니까 무슨 계약이 될까요? 유상계약이라고 그러죠. 4번 증여계약은 요식계약이다. 틀렸죠? 증여는 서면 작성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불요식계약에 해당됩니다. 5번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다. 당연히 맞죠. 정답은 5번. 66번 문제 가볼까요?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늘 중요한 내용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거 맞고 2번 갑시다. 여기는 의인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요. 이때는 승낙의 의인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3번 교차 청약이죠.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체가 됐다. 이때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4번은 중요합니다.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죠. 정답은 5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선시공 후 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점 그 외형 재질에 관하여 분양 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외형이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서 분양계약의 내용처럼 보이죠. 5번 질문의 포인트는 뭘까요? 선시공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먼저 시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시공이니까 외형이 뭔지 재질이 뭔지 미리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분양 광고에 표현된 내용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는 게 원칙인 겁니다. 여기는 선시공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67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형적인 사례가 있죠. 갑이 건물 소유자로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을은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즉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당연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비용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신뢰에게 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을은 선의무과실이어서 신뢰에게 손을 입었고 한편 갑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전혀 몰라서 신뢰에게 손해를 입은 거니까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시험문제에 출제가 되면 반드시 이게 꼭 떠올라야 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일 때 나온다는 겁니다. 기억번 질문 가볼까요? 계약이 의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불성립이죠. 그러면 무효와 불성립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죠. 즉 불성립은 계약의 성립요건조차 못 갖춘 경우고 무효는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못 갖춘 게 무효인 겁니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 불성립의 경우는 절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네요. 기억은 X. 니은문에 갑시다. 니은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계약인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했다는 겁니다. 이걸 수량 부족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100평짜리 땅인 줄 알고 평당 100만 원씩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실제 측량을 해봤더니 80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수량 부족 사례예요. 그러면 20평이 모자란 거 맞는데 전부 다 없는 게 아니고 일부만 불가능한 경우죠. 따라서 수량 부족 사례는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 적용되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물을 수가 없겠네요. 니은번은 5. 디귿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매매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얘는 맞게 처리할 수 있죠. 따라서 옳은 건 찾는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다만 디귿번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으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어야 돼요. 근데 디귿번 질문은 무과실 표현이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의신청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확정 정답이 발표가 되면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번 동시이행의 항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봅시다.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이 받은 거 되돌려줘야 되죠. 이 두 가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당연히 동시관계가 되겠네요. 1번은 5. 2번 갑시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가 되었다. 구분 소유적 공유, 이건 상호 명시탁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기로 하는 겁니다. 대신 이 물건을 구분 소유하는 사람들의 공유로 등기를 하는 걸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시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맺은 명시탁 약정을 해지를 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분 이전 등기를 서로 해줘야 되는데 이거 동시행관계 되죠. 3번 갑시다. 동시이행의 항명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 번의 현실에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수령지대에 빠지게 한 겁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항명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이행을 청구를 하면 동시에 항명권 행사할 수 있죠. 4번 맞는 내용이고요. 5번 갑시다. 여기는 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기가 됐다. 이건 양도 담보를 말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다. 그럼 가등기 담보가 되는 거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줬다. 그러면 양도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등기 담보권이든 양도 담보권이든 다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거하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는 거 당연히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먼저 이행될 선이행 의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는 것보다 먼저 이행돼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죠. 정답은 5번입니다. 69번 문제 볼까요?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갑과 을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이 되었다. 갑이 건물 소유로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갑은 을에게 X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런데 갑과 을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이 됐어요. 이게 바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축 불능이 된 경우죠. 이때 나오는 문제가 위험부담이고 69번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갑의 X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 소멸하고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각각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잔대금 지급 청구할 수가 없죠. 기억은 X.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다시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번인데요. 여기는 수령지체가 포인트죠.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채무는 소멸하더라도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매매 대금을 갑에게 지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니은 하나 1번 답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볼까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문제인 거죠.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제3자 또는 수익자인데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가장 핵심은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다. 그리고 제3자는 절대 당사자가 아니다.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대금 채무를 불이행했죠. 그러니까 즉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때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죠. 그런데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X죠. 그리고 2번에 갑시다. 병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3번 갑과 병의 법률 관계가 무효인 경우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겁니다. 그럼 이때 내가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으니까 병 너에게 대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주장을 할 수 있죠. 즉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 즉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갑과 병의 법률 관계가 있으니 이게 대가관계인 거죠. 따라서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겠네요. 3번은 X. 4번 가겠습니다.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죠. 그리고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취소가 되었다, 해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회복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병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됩니다. 5번 갑시다. 여기는 포인트가 유보란 단어가 포인트예요. 원래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처음부터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걸 미리 뭐해 두었을 때, 유보해 두었을 때, 그리고 제3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5번은 O,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71번 문제 갈까요? 여기는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묻는 문제죠.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먼저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하고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됩니다. 물권자여야 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물권 취득한 사람이 제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1번 읽어볼까요?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한 자. 압류가압류가 나오면 조심하실 게 어디에다가 압류가압류를 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에다가 압류가압류를 한 사람은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제3자가 아닙니다. 1번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채권이죠. 채권에다가 압류, 가압류를 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볼까요? 여기는 어디다가 압류, 가압류를 한 거죠?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물건, 부동산에다가 압류, 가압류를 한 사람은 물권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제3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은 쭉 가보니까 뭘 취득했죠? 저당권 취득했죠? 물권자니까 제3자에 해당되고 4번 갈까요? 여기는 가등기를 마친 사람이죠.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순위 보존의 효력에 의해서 결국 가등기를 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도 물권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5번 갑시다.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X주택을 쓰니까 을이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사람은 계약의 해제가 되었을 때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72번 문제 갑시다. 을은 갑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계약금 지급하고 일단 인도받고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 되겠네요. 1번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을은 갑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여기는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각 당사자에게는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원상회복이라는 건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토지를 받기 이전의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줘야 되니까 토지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토지에서 생긴 이득도 당연히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이죠. 2번 갑시다. 또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 특약이 없는 이상은 계약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을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밑에 중도금 미지급이고 매수인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 자체에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즉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명심합니다. 4번 질문 가볼까요? 만약 갑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며 있게 되어 있네요. 이게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가압류를 말소해달라고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가압류가 붙어 있는 건 소유권 이전 자체가 그냥 지체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 질문 볼까요? 만약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 해제되면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 합의 해제가 되었을 때 결론은 똑같습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원 소유자 갑에게 복귀하죠. 따라서 5번은 5.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권에 관한 내용인데요. 건물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이제 신축해서 임차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임대차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런데 건물이 현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임차인은 먼저 갱신 청구를 할 수 있죠. 토지를 한 번 더 사용하게 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갱신 청구권은 그냥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밑에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러면 건물 네가 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고 얘는 형성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토지 임차인은 먼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할 때 지상물 매수청구를 하는 겁니다. 1번 가겠습니다.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왜냐하면 지상물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한다는 겁니다.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이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가 건물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더 이상 을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번은 X. 2번 갑시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상물이 뭐만 하면 돼요? 현존만 하면 되죠. 따라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3번 갑시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이 포인트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그 사람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지상물의 소유자가 누구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걸까요? 임차권 소멸 당시에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다시 한번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3번에 보니까 임대인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갈까요?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틀렸습니다.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따라서 이때는
신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차권에 대항력이 갖춰져 있을 때에만 신토지 소유자에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 갑시다. 여기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인데 잘 볼까요? 임대인의 해지 통고 이렇게 돼 있죠. 원래 갱신 청구권을 먼저 행사하고 토지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할 때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임대인이 나가 이렇게 해지 통고를 한 사람이니까 이때는 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을에게 임대하였는데 을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 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가 됐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연체하던 중이라는 겁니다. 차임을 연체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을 74번입니다. 갑은 주택을 을에게 임대했죠. 74번 갑은 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50만 원으로 을에게 임대하였는데 을이 차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갑은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병에게 이전해 줬다는 겁니다. 먼저 그림 그려보면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고 대항 요건 갖춘 겁니다. 근데 차임을 연체하던 중에 갑이 주택을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임양이라 그러죠.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러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이때 지위를 승계한다는 건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병이라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건 연체차임입니다. 연체차임은 전 소유자에게 이미 확정된 채무라서 채권 양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으면 신소유자, 병에게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 채무는 병에게 승계가 된다. 근데 연체차임은 승계가 되지 않는다. 그 점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번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건 맞죠? 병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되니까 지위를 승계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갑시다.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그랬네요. 차임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차임 미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가 따라붙죠. 그럼 이 지연이자는 언제 생기고 언제 끝나는 걸까요? 차임 지급하기로 한 날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죠. 그리고 주택을 돌려주고 나면 지연이자 끝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연 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주택이 반환되는 때다. 당연히 맞죠. 3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은 갑의 차임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여기는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병은 임차주택의 양수에 해당하죠. 첫 번째, 보증금 반환 채무는 승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연체차임은 이미 전 소유자가 확정이 된 채무라서 신소유자 병이라는 사람에게 별도의 채권 양도 절차가 없으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체차임을 병이 승계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임대차가 종료할 때, 그러니까 즉 주택 반환받고 보증금 돌려주고 계약이 끝나는 거죠. 임대차가 종료할 때는 남아있는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할 때에는 병은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X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질문 가겠습니다. 갑의 차임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죠. 압류가 됐든 되지 않았든 당연히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 돈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상식적인 내용인데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깔 거냐 말 거냐는 임대인의 자유예요. 그러면 이때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으니까 연체차임을 내지 않겠다 이런 주장할 수가 없죠.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계약보험제입니다. 그러면
계약법 문제는 앞부분은 평이하죠. 근데 뒷부분, 특히 임대차 문제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계약법 부분은 합격서를 통해서 판례의 결론을 정확하게 많이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대차 문제는 주택임대차와 늘 연관해서 출제가 되니까 임대차에 관한 내용, 특히 임대차 문제는 여기까지가 계약법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대체로 좀 평이하죠. 근데 임대차 문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실제 생활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판례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합격서에 나와 있는 판례 정도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결론을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됩니다.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시험 문제 난다 그랬죠. 필살기 100선 문제 풀 때 88번에서 제가 이 문제 다뤄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내용은 이겁니다. 주택임대차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차가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다시 존속기간이 2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갱신이 되고 난 다음에 쭉 살다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그리고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소멸하는 겁니다. 보통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하고 임대차가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살다가 해지 통고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경우예요. 근데 이 판례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다가 임대차가 갱신이 되기 전에 또 해지 통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가 언제 소멸하느냐 이겁니다.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했으니까 임대차가 갱신이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소멸한다. 이건 1번. 아니다. 해지 통고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소멸한다. 이게 2번입니다. 여러분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죠. 다툼이 있으면 판례 있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그냥 해지 통고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소멸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문제로 보시면 갱신 요구 통지를 했고 그 다음 볼까요? 갱신된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해지 통고를 했고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2024년 1월 30일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3개월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024년 4월 30일에 임대차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가 다시 또 숫자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다가 임대차가 갱신되기 전에 해지 통고를 한 경우에는 그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바로 소멸한다.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7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법 내용인데요. 이건 쉬웠었죠? 1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이건 틀렸어요. 집합 건물의 임차인 이런 사람도 얼마든지 관리인이 될 수 있죠. 정답은 1번. 2번 관리인 보존행위 할 수 있고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거 맞죠? 그리고 관리인은 위원이 될 수는 없어요. 당연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사무 집행도 하고 지가 관리위원회 위원이 돼서 감독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 5번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 맞습니다. 77번 문제 갑시다. 여기는 가등기 담보법 문제인데요. 가등기 담보법 문제 여러분 쉽습니다. 대신 문제를 읽고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채무자는 누구예요? 을 소유 이렇게 돼 있죠. 그 을이 채무자라는 겁니다. 을이 자신의 부동산 2억 원짜리를 담보로 먼저 병이라는 사람에게 5천만 원 빌리고 병한테 저당권 설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갑에게 1억 원의 돈을 빌리고 갑에게는 가등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가등기 담보인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를 기준으로 그 앞에 있는 저당권자 같은 사람은 선순위 권리자, 가등기 담보권자 밑에 있는 저당권 취득한 이런 사람들은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밑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실이도 할 수 있고 권실이도 할 수 있죠. 경실이, 권실이. 즉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해서 경락이 되었을 때 경락대금에서 우선 문제 받는 건 경매에 의한 실행, 경실이고요. 그리고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 가져갈 수도 있죠. 이게 권실이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대신 권실이 순서 생각나시죠? 변기통 총총소, 변기통 총총소, 변제기 도래, 실행통지, 청산기간 경과, 청산금 지급, 소유권 취득. 이것만 알면 가담법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1번 갑시다. 갑이 귀속 정산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 건물의 소유권 취득하면 이게 경실인가요? 권실인가요? 여기 보면 소유권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이건 권실을 말하는 겁니다. 즉 청산금을 주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이때 선순위 권리는 존속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는 그냥 존속하는 거죠.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고.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의 X, X죠.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 고르셔야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번넣기를 마쳤다. 반드시 변기통 총총소 순서 지켜야 되죠.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난 다음에 번넣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산금 지급하지 않고 한 번넣기는 당연히 무효죠. 2번 맞고요. 3번 갑시다. 청산금 지급 채무하고 목적물의 인도, 그 다음 번넣기 이건 무슨 관계가 될까요?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갑시다. 경매 절차에서 정의 X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경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은 다 저당권과 똑같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은 포인트가 뭐냐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는 게 포인트예요. 원래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원래는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가 가지는 겁니다. 근데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청산 절차가 종료가 됐다 그 말은 가등기 담보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산 절차 종료 이후에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당연히 가등기 담보권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78번 문제 볼까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X 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을은 병에게 이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이건 이자가 명의신탁 문제인 거죠.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했다는 겁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면 이자가 명의신탁의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등기 무효죠.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거죠. 그리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했을 때 제3자는 선의약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원칙입니다. 먼저 1번 해볼까요?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면 병이 선의약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니까 소유권 잃어버린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따라서 1번은 정답. 바로 답 골랐어요. 2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건 맞는데 을과 병의 매매계약은 그냥 채권행위죠. 따라서 매매계약 자체는 항상 유효한 겁니다. 무효로 되어 있으니까 X.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제3자는 선의약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청구하는 거 안 되고요. 4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에는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근거로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죠. 그래서 이때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말소 등기나 이전기를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진정 명예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은 X죠. 5번 갈까요? 을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이거 중요하죠. 즉 수탁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리고 수탁자가 다시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선의약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를 해줘야 되죠. 이게 무슨 법칙일까요? 엄폐물의 법칙이죠. 따라서 을에게 소유권이 다시 되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등기 청구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7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은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 원,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월차임이 200만 원이니까 환산 보증금은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의 법정 이슈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 이슈이 되는 거고, 그럼 자동적으로 다시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은 없죠. 그럼 기본적으로 법정 이슈이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임차인이 기간 만료 14일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고 다음날 임대인에게 그 통지가 도달됐다는 겁니다. 즉 임차인 쪽에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판례는 엄청 중요한 판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법정 이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임차인 쪽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니까 원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날에 임대차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23일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 판례 내용 다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포인트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법정 여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한다. 결론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0번 문제 볼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인데 임대차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건물을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내용부터 좀 해봅시다.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해줘야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죠? 동시관계인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계속 점유할 수 있죠. 그럼 이 점유는 적법한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적법한 점유가 되는 거죠. 1번 질문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X죠. 왜냐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게 적법한 겁니다. 따라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2번 가볼까요? 을은 갑에 대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이건 틀렸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죠.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상의 채무를 질지언정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2번 X. 3번을 답으로 고르신 분이 엄청 많은데요.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잘 보시면 갑은 을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냐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틀린 겁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이득을 돌려주는 게 부당이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임대차가 존속하는 거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4번 질문 볼까요? 갑은 을에게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그냥 계속 존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종전 임대차 계약이 다시 한번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만 임차인이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4번은 맞는 내용이고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을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없죠. 그래서 유치권 안 됩니다. 대신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되는 겁니다. 80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계속 존속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동시행의 항명권 행사에서 임차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반드시 차임은 내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차임 청구의 근거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아니고 종전 계약상의 차임 지급 청구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35회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실무 준비 차근차근 하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36회 시험 대비하시는 분은 지금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이제 사용하는 교재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합격서입니다. 이번 35회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이번 시험에 총 출제가 된 지문은 168개입니다. 이 중에 합격서에서 적중한 지문이 150개가 적중이 된 겁니다. 합격서 한 것만으로 충분히 여러분이 시험 대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합격서를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이제 뒤에 후속 교재들이 준비가 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핵심 체크 OX 문제집입니다. 기본 강의와 핵심 과정에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릴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 시험 트렌드가 박스 문제, 사례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죠. 이걸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암기노트입니다. 암기노트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시험 막판에 중요한 필살기죠. 최종 이론 내용하고 가장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문제 100선을 매해 선정해서 만든 교재가 필살기입니다. 그래서 공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민법을 잘할 수 있도록 강의도 열심히, 교재도 확실하게 잘 정리해 나갈 테니까요. 끝까지 절 믿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